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몸에 신비로운 재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면 죽은 신경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혈관에 관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이 지식만 알아도 평소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정말 특별한 어떤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건강상의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치유를 꿈꾸고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건데요. 바로 죽은 신경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죽은 신경은, 한 번 죽은 신경은 재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년 이상 신경학계의 정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전에 우리가 제가 횟수를 잘 세지는 못하겠고 제가 대충 그 책을 읽은 것이 한 6년 전인가 7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신경학계의 정설이 바뀌었대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연구자들의 인생이 그냥 다 그 비극 속에 묻혀버린 그런 통증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한 번 죽은 신경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그 정설에서 위반되는, 그 정설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마다 신경학계에서 크게 지탄을 받고 이단화로 쫓겨났었대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죽은 신경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신경이 회복되는, 그렇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그 책을 보고는 아주 기쁘고 무슨 온 세상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제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제가 그 책에서 본 이야기는 그 안과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그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찾아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분은 또 특히 안과의로서 수술을 하는 그런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셨으니까 그냥 당신 인생에서 이제 그 직업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삶의 질도 바닥에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 몸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기 몸을 관리하고 또 재활 훈련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깜짝 놀라게 세상에 자기 몸에 잃어버렸던 모든 그 운동, 신경 이런 게 다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예전에 했던 가장 어려운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렇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 풍에 걸려서 반신불수였던 그 의사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교한 그 수술에 자기가 나서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반신이 불수가 되었는데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한테 혈관이 우회로를 만든대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혈관이 어느 한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히면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우리 몸의 어떤 인체의 특정한 부위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 인체 어떤 부위가 괴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 세상에 그 혈관 옆에 우회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우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막혀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그 조직에 새롭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 부분이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우리 몸에 신비로운 재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도마뱀은 꼬리가 딱 잘라져 나가도 그 꼬리가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다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다리가 다시 자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분의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수술해서 어떤 신체 한 부위를 잃었고 또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인체의 어떤 한 부분씩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뭐 여성들 같으면 자궁이 없다, 뭐 난소를 잃어버렸다, 뭐 갑상선을 떼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몸의 어떤 부위를 위장이 아예 전절제 되어가지고 위암 때문에 위장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다시 자라나오지는 않지만 신경은 놀랍게도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약 그 생기산과 비타민 세트를 제가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저는 생기산이 이제 제가 만든 그 생약이면서 사실 한방 원리에 의해서 만든 건데 한약은 아니고 일반 의약품,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속하고 제가 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있는 이름도 제가 지은 거거든요. 그거를 먹으면 혈관과 혈액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축 처져서 아무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통증에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해서 새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기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그 이제 생기산 세트거든요. 저희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약사님들이 자세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비타민 B는 B100단위, 굉장히 고함량이고요. C는 메가도스를 말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저는 하루에 최소한 6,000ml, 한 2,000이나 3,000ml씩 3번, 4번 드실 것을 권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15,000, 6,000ml 정도 현재 먹고 있고요. 이게 또 혈관을 살리는 비법이거든요. 막히지 않게 하고 이미 막혀있는 혈관도 뚫어줄 수 있는 비타민 C만으로 혈관이 뚫리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생기산하고 B, C, 그리고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일종이잖아요. 현대인들한테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면서 혈관을 다시 살리는데 근육을 다시 살리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B, C, 마그네슘하고 생기산을 같이 썼을 때 예를 들면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주로 이것을 많이 썼었고요.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었고 이렇게 간이 다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간 경화까지 오신 분들, 평생 만성 간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평생 먹어야 되는 처방을 이렇게 받으신 그런 분들, 당신은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그 생기산과 BC 마그네슘을 먹고 그 약을 병원에서 끊어주셨대요. 이제 다 안 먹어도 되겠다고. 기적이거든요. 하여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완전히 해방되셔가지고 병원에서 그 주는 약을 먹지 않고도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신 분들이 저의 임상 사례에서는 좀 흔한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신경이 살아나는 사례들도 더불어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면 신경은 재생이 되더라는 거죠. 신경은요, 피만 다시 공급이 되면 놀랍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각을 회복한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경이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눈 속에도 이렇게 그 혈관이 많이 있잖아요. 눈 안에 그 망막 쪽에 시신경 있는 쪽에 혈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눈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혈관이 잘못돼서 터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냥 눈을 떴는데 여기가 까맣게 된 거죠. 완전히 먹물을 뿌린 것 같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가 까맣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시력이 그 시각
시각이 이게 생기산과 비타민 세트를 먹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본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면 이렇게 세상에 이 눈에 잃어버린 시력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이 눈의 혈관이 잘못되었을 때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그게 있는데요.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잃어버린 시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썼을 때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제가 뭐 제 이야기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또 이야기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써서 어디에서도 방법이 없는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것은 신경에 재생력이 있다. 그 재생력의 원천은 혈액의 힘이더라. 막혀있는 혈관이 뚫리면 다시 살아나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소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손톱 있잖아요. 손톱과 발톱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라지를 않고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누가 봐도 왜 손발톱 무좀 있잖아요. 무좀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피부과에서 무슨 레이저 치료를 하고 어떤 조갑 진균증, 그 곰팡이 약을 먹어도 전혀 미동이 없던 그 손발톱 있잖아요. 그게 생기산하고 비타민 세트를 먹고 그 말끔하게 그 조갑 진균증, 그 곰팡이 핀 그 손톱, 발톱이 정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어떻게 이게 생기산은 무슨 곰팡이 치료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조갑 진균증이 낫나. 그렇게 조갑 진균증에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약을 써도 듣지 않던 것이 이게 살아나나.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분의 그 진균증, 곰팡이증의 원인은 손톱, 발톱 있는 이 손끝, 발끝 끝단에 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부분에 곰팡이가 핀 거죠. 그게 조갑 진균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산을 먹어서 이렇게 인체 말단, 손톱, 발톱 끝에 혈관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그게 곰팡이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이게 조갑 진균증이 없어져 버리고 이 신경이 살아나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죠. 손톱, 발톱이 예쁘게 다시 이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던 사람들도 매끈하게 자라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손톱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발톱이 이게 죽은 발톱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톱이라는 것이 이게 혈액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손톱과 발톱 끝 요 부분까지 피가 통해가지고 이 손톱이 윤기 있는 요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머리카락도요. 이 머리카락도 이 두피 속에 이 피가 흘러가지고요. 이 모근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카락 끝에는 사실 신경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통증도 없이 얘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참 동안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가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제가 항암 치료를 한번 받는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100% 탈모가 돼서 제가 작년 한 여름 8월까지 거의 가발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요. 그 가발을 써보면 이 가발이 아무리 좋은 가발을 써도요, 이게 한 2주, 3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발이 점점 더 이렇게 윤기를 잃어버려요. 물론 가발도 우리 머리카락처럼 한 번씩 샴푸로 이렇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샴푸를 해줘야 되는데 샴푸를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발을 관찰하면서도 혈액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머리카락이 뭐 신경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끝까지 있잖아요. 이 두피 속에 있는 그 두피 속에 흐르는 그 피의 영향력을 이 머리카락 끄트머리 이런 데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상한 머리카락은 잘라내기도 하지만 이 내 머리카락은요, 가발보다는 훨씬 더 윤기 있는 상태에서 매일 드라이를 해도 가발보다는 훨씬 윤기 있는 상태에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발에서는 볼 수 없는 이게 혈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술 색깔 이런 것도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큰 병이에요. 고지혈증 같은 것도 큰 병이 되는 거예요. 피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당뇨병은 당뇨 그거 누구나 좀 있는 거래. 다른 사람 당뇨 다 있는 거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는 그 동네 할머니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약사, 이렇게 평범하게 처방약을 조제하던 약사 시절에 저희 약국에 오는 그 당뇨약 타러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뭐 당뇨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다 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제가 소름 돋았거든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시는 거고, 당뇨약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 언저리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5년, 10년 지나면 다 합병증이 와요. 무서워요. 당뇨약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서 나는 괜찮다, 그런 거는 완전히 오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나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같은 거 달고서는 자기 이게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막 드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거는요, 우리 몸의 피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생명을 관리하는 거라는 것,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가 좋아야 혈관도 좋아요. 내 혈관이 빨리 막힌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혈액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생기산 같은 제 약 쓰지 않고도 관리하는 가장 평범한 방법이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레시틴, 이런 거를 평소에 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만 하루에 한 6,000ml, 10,000ml 정도를 계속 드시잖아요. 이걸 한 10,000ml 정도 드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혈당이 상당히 높은데도 합병증이 하나도 없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정말 경이적이더라고요. 제가 제약 생기산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C는 그것보다 싼 영양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싸거든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비타민 C 고용량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혀있는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고요. 여러분 피부를 가장 여러분들의 친구들보다도, 동년배들보다도 훨씬 더 생기 있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거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비법이거든요. 비타민C 하루에 한 10,000ml 정도 드시면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 고용량에서 바이러스는 전혀 활동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마그네슘, 이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제일 큰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예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배가 나오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혈관이 안 막히더라 하는 기가 막힌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스트레스에 좋은 것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인데 이게 거의 모든 현대인들한테 다 부족한 영양소. 그래서 마그네슘과 토코페롤이 같이 들어있는 제 진약사몰에 있는 마그네슘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가격도 싸요.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멀리 다른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의 신비, 우리 몸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5년, 10년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생력이 탁월하다는 거, 이런 것은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내 몸 관리법을 터득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혈압 때문에 또 혈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면 그렇잖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꾸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이런 것 때문에 혈관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의 위험성이 훨씬 더 추운 날씨에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혈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심장병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집안에 그런 그 내력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심장병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이런 게 있는데요. 부정맥의 또 한 그 종류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게 될까요? 이게 태아했을 때부터 한 태아 3개월 정도만 되어도 심장이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심장은 뛰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뛰는 원리가 전기 자극에 의해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이 급속도로 많은 물을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물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의 전기 자극이 멈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게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심장이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뛰게 되는데요. 이 전기 자극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이 약간 이렇게 교란이 생겨가지고 세동, 그러니까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심장에. 그래서 이거를 심방세동이라고 하고, 또 이런 부류의 또 그러니까 제가 심장 전문의가 아니니까 자세한 언급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치료만 하면 되니까 제가 이런 병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에게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자기의 병명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병명 진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건데요. 이게 부정맥,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심방세동, 그 다음에 뭐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협심증 중에서도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그 공급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이렇게 주머니잖아요. 근데 요 심장 근육 자체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심장 근육에 공급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뛰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가슴이 극도로 뻐근하고 숨이 가쁘고 목과 어깨와 팔에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갑자기 숨이 탁 멎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해요. 협심증이 심한 사람들은 한 10분 거리를 가는데도 막 3번씩 숨이 차서 걷지를 못하고 앉아서 쉬어야지 겨우 걸음을 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오는 것이 협심증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잘 해보면 관상동맥이 막혀있지 않은데 증상이 협심증 증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굳이 찾아내서 보니까 관상동맥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 경련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심장 전문의는 전혀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봐서, 저는 약사니까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협심증이나 변이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이 제가 드리는 약을 먹고 물론 처음에 병원 약도 같이 쓰지만 나중에 병원 약도 끊고 제 약도 안 먹으면서 완전히 심장병에서 이렇게 해방되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낫는 것을 결과적으로 제가 관찰을 했을 때 이 변이형 협심증의 원인도 똑같이 혈관이 막힌 거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심장 혈관에도 굵은 혈관이 있겠지만 작은 혈관도 있는 건 거예요. 그 가느다란 혈관 어디가 막혔는지는 이렇게 그 검사 장비로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론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이형 협심증도 그냥 협심증도 심지어 심근경색도 이게 혈관이 청소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된다는 병원 약을 안 먹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변이형 협심증도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생긴 질환이더라. 가는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검사 기계로 눈에 보이는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추론이에요. 하여튼 부정맥이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심방세동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변이형 협심증이 혈관에 경련이 생겨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심장 근육 자체에 경련이 생긴 것이 저는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련도 결국은 혈관의 문제더라는 거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경이거든요. 신경은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전 세계 신경학회에 정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신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제 약국에서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이미 제가 체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신경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신경이 혈관이 살아나면, 피가 살아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를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방세동이나 부정맥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부정맥에 쓰는 병원 처방약이 독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정맥에 쓰는 약이 얼마나 독성이 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도대체 이 혈관이 왜 막히냐 하는 건데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 혈관이 막히는 그것을, 탄력성이 떨어지고 막히는 것을 정식 병명으로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맥만 경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혈관의 탄력성이 다 떨어지고 그 혈관에 이렇게 안에 그 내부가 좁아지는 것은 동맥뿐만이 아니라 모든 혈관에 다 적용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지금 의학계 정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류 의학에서는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다라는 것이 거의 주류의 이야기잖아요. 정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낸 가설인 채로 정설인 것처럼 둔갑을 해버렸을 뿐이죠. 사실 이게 정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설인 상태에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 제약회사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버렸고, 그게 의료 현장에서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변신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수십 년째, 30년이 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썼지만 여전히 혈관이 또 막히잖아요. 여러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온 사람들이 스텐트 시술을 받잖아요. 그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부족해서 병원에서 혈관을 넓히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대량으로 처방을 해서 그거를 먹거든요. 제가 약사로서 보았을 때 좀 가혹할 정도로 콜레스테롤 약도 강력하게 써요. 콜레스테롤 약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먹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약의 성분은 2가지 이상을 먹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한 알이 복합제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2알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처방을 했는데요. 이제 제약회사에서 더 강력하고 더 값비싼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합제로 그러니까 2알을 한 알로 만든 그런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합제를 2알 먹고 계신 분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은 계속 막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1차 받고 끝나지 않고 2차, 재차, 3차 계속 그 시술을 받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도 혈관은 막힌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혈관이 막히는 주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콜레스테롤 약을 사실 처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어떤, 처방의 흐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기 시작한 어떤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그 반대의 임상 결과가 나와도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서글프게도 이것은 의학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제가 말하기 좀 버거운 그런 결론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요.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면 정말로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뭐냐?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화병이에요. 화병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화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놀랍게 우리 몸이 녹이 슬어요. 가장 빨리 녹이 쓰는 게 상하는 게 피가 상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화병이 왔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극도로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죠. 숨이 턱 막히고 갑자기 눈이 뺑 돌아요.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사람이 주저앉거든요. 저도 언제 요 근래 비교적 근래였는데 별것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걸어가다가 갑자기 제가 길에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러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살잖아요. 그 참고 사는 그 스트레스가 밤에도 낮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 열받은 것을 어디 풀지도 못하고 그냥 떠안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나가서 놀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은 나가서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거의 이렇게 생활 패턴의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애들이 노는 것이 기껏 게임하고 노는 거거든요. 사실 놀 때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도구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현대인들의 또 다른 그 중요한 병이 뭐냐?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다 운동하고 거리가 멀어요. 일부러 억지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삶이 운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먹기는 또 우리가 스트레스도 먹는 걸로 풀잖아요. 사람들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고기 구워 먹고 앉아서 회포를 풀고 달달한 카페 음료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많이 먹고 그러면서 더 움직이지는 않고 애들은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앉아서 게임하는 거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눈으로 광이 들어가잖아요. 강렬한 그 블루라이트 광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눈동자가 얼마나 게임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게 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우리 몸의 장기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굉장히 빨리 혈관이 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해도 한 30년 전 그때 정도만 해도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40대에 일어나도 빠른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30대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 혈관이 망가진 사람들이 20대에도 쓰러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령대가 더 낮아지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급속도로 되는 그 이유, 우리가 엄청나게 의료비를 쓰면서도 이 혈관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헛다리를 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매한 콜레스테롤만 잡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상태예요.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대요. 놀랍게도 그래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별명을 붙인 그 LDL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리활성 물질이거든요. 생리물질이에요. 요거를 그냥 간에서 합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게 되면
무지막지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혈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모든 패턴을 다 중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이게 세포막, 근육의 세포막이 녹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녹아요. 근데 근육이 여러분 소화기관도 근육 아닌가요? 위장이 운동하는 것도 위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고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약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저는 심부전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감히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약은 수치가 정상인 순간에 한 달, 두 달이라도 꼭 휴약기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요. 과로에 노출되지 않게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제가 필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반드시 챙겨 드세요. 비타민 B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비타민 B 싸거든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정말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B가 우리의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올려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만 먹어도 훨씬 피로가 덜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비타민 B는 하루에 한 알 많이 먹어야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비타민 C는 정말 하루 종일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몸에 좋은 운동을 하기 전후에 더 비타민 C를 한 2000ml 이상 전후에 꼭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혈관이 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혈관 막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헬스장에서 어떤 분 봤는데 정말 근육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심각한 심장병 환자였어요. 그분은 그렇게 격렬한 운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일수록 비타민C를 하루에, 한 2000ml, 3000ml씩 나눠가지고 한 1만 ml 정도는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비타민C가 가장 좋은 혈관 보호제거든요. 우리의 세포 보호제예요.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혈색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피부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 화면보다도 실제로 저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비타민C 제가 하루에 한 15,000, 16,000ml 먹거든요. 그 수시로 먹으면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노화를 많이 더디게 하고요. 때로는 노화를 어느 정도 돌이키기도 해요. 훨씬 사람이 젊어지는데 그게 비결이 그냥 단지 겉보기로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혈관을 탄탄하고 쫀쫀하고 탄력 있게 한다는 데서 그게 결과적으로 보이는 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이 혈관이 막히신 분들, 마그네슘이 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가장 천연 미네랄이잖아요. 마그네슘은 많이 드실 필요 없고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 진약사몰에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았거든요. 하여튼 마그네슘은 하루 한 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혔고 제차, 3차 심장병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제약 생기산을 권해요. 전 국민이 생기산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진짜로 심각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생기산이 희소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혈관은 튼튼하신가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오래된 노후 주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벽지가 오래됐거나 뭐 보일러가 오래됐거나 이런 거 그냥 새 보일러로 교체하고 벽지 새로 도배하면 되는데요. 뭐 바닥 공사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집에 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하수도 관 이런 게 또 제일 문제되지 않을까요? 뭐 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 보이지 않는 속에 그
이렇게 관 같은 것들이 내부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렇지만 그 온 집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축 부속물들이죠. 이런 게 상했을 때는 그 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그런 걱정을 제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괜한 걱정인데요. 그냥 그랬어요. 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낡은 집을 보면, 저 집을 싹 고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 속에 뭐 녹물 나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어떤 집 가면 녹물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정수기도 없었고 참 괴로웠거든요. 제가 이제, 약국에서 이 많은 만성질환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생기사안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저 자신이 감동을 받고 놀란 것이 혈관에 대한 문제였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약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혈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중증 혈관 질환자를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처방전 가지고 약만 주니까 뭐 협심증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나 뭐 뇌경색이나 이런 환자들도 이따금씩 보거든요. 이따금씩 뭐 응급 환자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정기적으로 내과에 와서 약을 타가시는 그런 분들만 보니까 그 혈관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체감할 기회는 사실상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협심증 환자에게 그 강권함을 받아서 저한테, 그 협심증 환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약사님 그 약을 좀 줘보라고, 그 약을 먹으면 자기가 이번에 협심증 그 스텐트 시술을 이번에 또 받아야 되는데, 심장에 혈관이 막힌 거를 협심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굳어지거나 하면 그거는 심근경색으로 가서 좀 더 위중한데요. 협심증이 오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조금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힌 건데, 그 사람이 심장에 있는 혈관만 막혔겠어요. 혈관이 안 좋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집에 보이지 않는 관처럼 우리 몸에 전신에 뻗어 있는 게 혈관이잖아요. 이 혈관이 어디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나마 이제 현대의학이 이 시술, 수술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뇌동맥류, 또 뇌색전증, 또 심장 혈관에 뭐가 막힌 거를 뭐 일부 어떻게 뭐 혈관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텐트 시술을 해서 그곳을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펴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시술이 가능한 혈관은 지극히 우리 이 몸 많은 그 수없이 뻗어져 있는 그 혈관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 나머지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기사안을 통해서 수많은 혈관 환자들을 만나면서, 와, 이 혈관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혈관이 나빠져 있는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온 집이 노후되는 것처럼 온 몸의 혈관이 다 차차 노후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혈관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혈관 질환이었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무수하게 찾아냈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냥 제 이야기 듣고 와서 무슨 신뢰감을 가지시고 저를 믿고 그 약을 먹어주셨는지 그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영상 올리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혈관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그 증상, 이게 생기산과 비타민C를 가지고 혈관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 혈관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병도 혈관병이었어 하는 그런 게요. 얼마 전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치매가 온 거예요. 어떤 분, 어머니가 치매신데요. 치매도 얌전한 치매가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거칠고 폭력성이 있는,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치매가 와서 그냥 막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치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폭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시고
좀 거칠게 말씀하시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고는 어머니가 조용해지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굉장히 어머니가 본래의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짜증내고 뭐 분노가 폭발하고 자기 제어가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은 그런 아이들한테 생기산을 써서 얌전해지는 사례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은 뭐 갱년기가 돼서 막 짜증이 나고 여자가 짜증이 나면 온 집이 우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산으로 가정에 평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치매 그거는 사실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으로 인한 신경의 어떤 오작동이 생긴 것이, 신경의 퇴화가 된 것이 치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치매에 생기산을 썼을 때 사람이 얌전해진다. 이거는 참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생기산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작용이 있는데,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 작용이 비타민C 고용량이랑 합쳐졌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생기산을 먹지 않고 비타민C 고용량만으로 혈관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제 생기산 믿음이 안 가서 못 드시겠으면 비타민C 많이 드세요. 그거 하루에 한 10알씩 먹어보세요. 여러분 한 두어 달 안 가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치매에도 이게 생기산을 통해서 폭력성이 없어진다. 이게 혈관이 좋아지면서 혈관으로 인해서 그 이제 좋은 혈액이 신경에 공급이 잘 되니까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본래 생기산이 화병 치료제거든요. 본래 생기산은 울화에 쓰는 약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이 답답하면 우리가 가슴을 쾅쾅 치잖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잖아요. 이거를 한방에서 울화라고 하는데요. 이 울화를 풀어주는 신기한 약이에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현대인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전신에 구석구석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제가 찾아낸 거죠, 그거를. 그래서 비타민C랑 같이 적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협심증 환자가 치료된 사례는 그냥 셀 수 없이 많아요. 협심증 치료됐다는 거 어떻게 아냐? 병원에서 처방한 협심증 약을 하나도 안 먹고도 잘 사시거든요. 계단도 잘 오르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막혀있는 혈관이 뚫린 거, 터져있는 혈관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뚱뚱 부어있는 그거를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생기산 먹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부기가 이렇게 딱 가라앉고 정상적인 혈관의 모습으로 간 그런 진료 결과를, 검사 결과를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단을 하진 않아요. 저는 약사니까 약만 주는데요. 저랑 상담을 한다고 뭐 제가 특별하게 다른 약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약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약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관리를 받는, 진료를 받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신기한 일이죠. 얼마 전에는요, 뇌 동맥류 수술, 그러니까 뇌에 그 뇌에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류라고 하면 그 혈관이 이렇게 부풀거나 꽈리가 생긴 거를 말해요. 비정상적인 혈관 이상인데요. 그게 잘못돼서 터지면 그대로 뇌출혈이라서 의사들이 굉장히 경고를 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뇌 동맥류가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 수술도 위험해요. 참 위험해요. 뇌를 건드린다라는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은 뇌 동맥류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다 안 감긴대요.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뇌 동맥류는 그 자체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예방적으로 그게 출혈이 올까봐 예방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수술의 결과가 한쪽 눈이 다 안 감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생활을. 그런데
이분이 생기산하고 비타민C를요,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먹고 놀랍게도 그 눈이 다 감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 뇌 동맥류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기산을 먹고 혈관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뇌 동맥류도 있었지만 그분의 몸에 보이지 않는, 뇌에 보이지 않는 혈관 이상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혈관이 탄력성을 회복하고 혈류 개선이 되면서 그분의 신경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는다라는 거는 신경과 근육의 협동작용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복구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눈이, 수술 후유증으로 눈이 다 안 감겼는데 그게 다 감긴다라는 거. 저는 기억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또 생기산을 먹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 아프던 부위가 갑자기 아프다는 거. 안 아프던 부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옛날에 수술을 받았던 부위거나 옛날에 다쳤던 부위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대요. 아플 만큼 아프고 나면 그 통증이 거짓말같이 없어지면서 뭐 다리가 아팠다고 하면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은 생기산을 먹고 나서 고름이 나온대요. 안 나오던 고름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좀 긴장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런데 그 부위가요, 그분에게 굉장히 오래된 종기래요. 종기가 난 부위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종기 흔적만 있고 뭐 만져봐도 뭐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그 속에 깊은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생기산을 먹으니까 그 염증이 배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속에 골마 있던 것이요,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거라. 자,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해요. 생기산 계속 드시라고. 그 오래된 종기 그게 나을 정도면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거의 모든 염증이 다 치료될 테니까 전신 치료작용이 확실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안심하고 계속 드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요즘에 무슨 병명 중에요, 다낭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 또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저희 약국에 오는 환자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그 정확한 병명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그 병명 자체에, 물론 병명을 듣지만 제가 모르는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약만 아는 약사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병명을 잘 듣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그거는 무슨 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건 저는 모른다 그래요. 물어보면 그분이 이런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라보는 질병, 그 인체와 질병의 상관관계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염증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상열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열증이다, 염증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최신의 어떤 첨단 과학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 옛날 오래된 캐캐묵은 뭐, 그리고 전문가가 말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 같이 그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나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뭐 현란하게 어떤 병명을 얘기하고 뭐 어떤 시술을 얘기하고 값비싼 뭐 막 부작용을 동반한 막 그런 시술해서 나으면 더 말없이 좋겠지만,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런 거 다 거쳐봐서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의외로 너무나 쉽게 치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낭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질환들이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여자분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콩팥 있잖아요. 콩팥이 안에 몽땅 혹이 들었대요. 콩팥 안에 전부 낭종이 들은 거예요. 그 콩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신부전 환자였어요. 신부전. 콩팥이 안 좋은 거를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석을 해야 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콩팥 안에만 이렇게 물집, 그러니까 다낭이라고 하면 일종의, 저는 쉬운 말로 물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낭이 생긴 거잖아요.
동글동글한 이런 낭종이 생긴 건데 그게 콩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배에도 복부에도 다 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옆구리에 이렇게 뭐가 만져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씬한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담하고 너무너무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예쁜 분이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되셨나? 근데 그분 옆구리에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혹이래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콩팥 안에 그게 물집이 꽉 찼는데 이 뱃속에도 복강에도 그렇게 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분은 생리가 끊겼대요. 이게 연령은 글쎄요 한 30대쯤 되셨나? 근데 생기산 복용을 한 5개월인가 6개월 하시고요. 그냥 다낭성 난소증후군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었을 때 이분이 생리를 안 해가지고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먹고요. 그 호르몬으로 억지로 생리를 하니까 살이 찌고 피부가 이렇게 각화된다 그러죠.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뭐 두꺼비 피부 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생기산이랑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제가 제 제품 비타민 B100으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B100에다가 비타민 C는 뭐 한 6천에서 10,000 정도 드셨을 거예요. 그거 먹고 보라지유를 드셨대요. 제 제품 중에서 감마리놀렌산 보라지유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권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궁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 있을 경우에 보라지유는 금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또 그거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도 발전 중인 거고 예전에 아니라고 했던 게 지금 또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보라지유까지 드셨더라고요. 감마리놀렌산 그까지 먹었는데 세상에 생기산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먹고 그 모든 질환 다 극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르몬제도 끊었고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이제 확진이 난 거죠. 이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없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콩팥에 낭종이 엄청 많고 옆구리에 혹이 잡혔던 분은요. 콩팥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콩팥이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콩팥은 뭐 크레아티닌 수치, GFR 수치 이런 거를 보는데요. 그 수치 개선이 그분은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옆구리에 잡혔던 혹이 들어갔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일단 손으로 만져지는 거는 거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어졌을 정도로 제가 눈으로 봐도 상담석에 이렇게 앉아서 봐도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전부 혈관인 거예요. 그 콩팥은 완전히 혈관 덩어리인데요. 그 콩팥에 들어있는 혈관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잖아요. 그 사구체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혈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미세혈관인 거예요. 미세혈관. 정말 그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혈관인데 우리 몸에 그런 혈관이 꽉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 부분에 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낭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염증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생기산을 썼을 때 혈관이 좋아지면서 염증이 없어지면서 혹이 없어진다라는 거 정말 놀랍죠. 저는 또 제가 기억나는 거 어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지러운 사람들. 그 어지러운 사람들 중에 뭐 어지러움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 부분이 50% 이상인 사람들이 메니엘이라는 그 질환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또 이석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 안에 돌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이렇게 관장하는 거기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돌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돌을 이석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있는 돌이라고. 그 돌이 뭐가 잘못돼서
어지러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석증을 치료하는 딱히 시원한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도요, 뭐 은행잎 제제 뭐 이런 거랑 또 몇 가지 약재를 쓰는데 참 그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허접한 생기산이라는 약을 쓰고 메니엘 증후군 치료한 사례, 메니엘 증후군은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석증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열증이에요. 열이 확 오르면, 열 받으면 눈이 뺑 돌거든요. 여러분, 열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돌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용어로. 아, 나 돌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어지럼증이에요. 눈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방에서 소양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양인이 아니라 소양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가슴에 열이 꽉 찬 병이거든요. 한마디로 화병이에요. 이 화가 위로 치솟거든요. 이 화가 절대로 내려가진 않아요. 이 화가 여기 고여 있으면 그 화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올라오면 눈이 뺑 도는 거예요. 소양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한자로 목현이라고 하거든요. 눈이 어지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메니엘이고, 현대적인 병명으로 메니엘이고 이석증인데, 이거를 한방적으로 보면 결국 화병이라는 거죠. 화병. 그래서 생기산이 아까 제가 화병약이라고 했잖아요. 화니까 화가 불화자, 그래서 열이잖아요. 열증이라는 거예요. 생기산은 그 열을 확 꺼버리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몸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제가 손발이 되게 차고, 요즘에도 사람들이 제 손 잡으면 아유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제 손을 보면 차갑다고 하는데요. 제가 따뜻한 거를 못 먹어요, 잘. 특히 따뜻한 약재 있잖아요. 인삼을 먹으면 저는 숨이 막히거든요. 이 속에는 제가 열이 있는 거예요. 생기산을 제가 이렇게 몸이 차가운 제가 생기산을 먹으면요, 손발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산은 열을 쳐내는 약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이 골고루 순환되게끔 하는 순환제예요. 그 울화를 고친다고 할 때 그 울화를 쳐내는 약을 쓰면 안 되고요, 순환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열이 조절되게끔 만드는 그 약이 제대로 된 현대인의 필요한 약인 거죠. 현대인들은 다 화병이거든요. 우리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불면증 없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불면증, 참 손발 차고, 협심증도 결국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것도 심장이 열을 받아서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생기산을 먹고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참 희한한 반응, 손발톱 무좀이 없어지더라. 손발톱 무좀 약을 쓰면 보통 손발톱 무좀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피부과 가서 이게 열로 지지고 레이저로 막 해도, 약을 써도 어떤 것을 해도 안 낫는 손발톱 무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요, 세상에 새 손톱, 새 발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톱, 발톱은 우리 몸의 제일 끝부분 말단 부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기식을 해가지고 손발톱 무좀이 생겼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정도로 이게 혈관이 중요하구나. 저혈압 환자들 많잖아요. 고혈압도 혈관 질환인데요. 여러분, 저혈압도 혈관 질환이에요. 생기산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요. 근데 평소에 고혈압인데 더 혈압이 오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비타민C를 한 1000ml 이상을 계속 먹으면서 뭐 혈압약도 드실 수 있고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혈압이 딱 정리가 돼서 정상 혈압으로 내려오거든요. 저는 저혈압인데요. 제가 얼마나 저혈압이냐면, 이렇게 수축기 혈압, 높은 혈압이 90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저는 본래 그런 체질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생기산을 먹고 나서 굉장히 몸에 활력이 생겨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120이 나온 거예요. 110, 120.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거. 보통 뭐 나이 들면 저혈압이었던 사람은 고혈압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 생기산 효과 아니고 나이 먹어서 혈압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진 거는 뭘로 설명하겠어요? 생기가 생긴 거는. 그 제 주변에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 저혈압에서 저처럼 이렇게 생기를 회복하면서 자기가 느끼죠. 이 기적 같은 120이라는 정상 혈압의 축복.
얼마나 즐거워요. 생기가 나니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걸핏하면 몸이 무겁고 깔아앉고 눕고 싶고 했던 게 혈압이 낮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생기산 아니겠어요? 생기를 준다고 생기산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잊어버릴만 하면 생기산 새로운 사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례 좀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평소에 혈관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굳이 내 몸이 나빠지고 난 뒤에 치료 목적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나빠지기 전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혈관 관리를 평소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필수 영양물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미리 생기산까지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 꼭 하세요. 하루에 한 1000ml 드세요. 하나도 걱정하시지 말고 1000ml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B100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진정주 비타민 B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싸고 가장 여러분 진약사몰에 있으니까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는 비타민 B100이에요. 뭐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비타민 B100을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드셔도 되고 비타민 B100 꼭 같이 하루에 한 알. 비타민 C는 6000ml에서 10,000ml 정도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분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드시는 거 아주 좋아요. 마그네슘이 혈관이 딱딱하게 이렇게 딱 긴장해서 굳어지는 거를 은은하게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또 제가 드리는 마그네슘 안에는 토코페롤이 들었잖아요. 그 토코페롤이 또 천연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혈관이 산화되는 것, 근육이 산화되는 것,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 이런 거 예방해 주니까 제 제품 마그네슘 제품 안에 마그네슘과 토코페롤까지 같이 아예 넣어놨거든요. 경제적으로 한 알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3 꼭 드세요. 오메가3를 하루에 제거 DHA, EPA 합이 한 1000ml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하루에 2알이나 3알을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혈관이 탄력이 생기잖아요. 피가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내 피부 혈색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제 제품 먹고 피부 좋아졌다고 얘기 들어서 싱글벙글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제품 오메가3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린 오메가3를 먹으면 그거는 명태에서 추출한 오메가3라 가지고요. 냄새가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명태 오메가3 안에는 알 수 없는 우리는 잘 모르는 콜라겐 성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또 그렇게 바로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클린 오메가3를 먹고 있지는 않고 그냥 프리미엄 RTG 오메가3 제 제품 그거 먹고 있는데 그걸로도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콜라겐은 제가 콜라겐 제품 안 만들잖아요. 콜라겐은 비타민C 하루에 1000ml 정도 먹으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오메가3를 먹고서 오메가3 그 하나로 콜라겐 효과까지 덤으로 누린다? 그러면 마다할 거 뭐예요? 그럴 때는 클린 오메가3를 드시면 돼요. 클린 오메가3나 RTG 오메가3 이런 걸 하루에 2알이나 3알 드시고요. 오메가3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제품 올리브유가 있어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산도가 0.1인 최상의 제품을 제가 또 만들어 놓았잖아요.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이 전혀 없고 혈관이 좋아지고 피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까 또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